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김영걸 교수님과 손지영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지금부터 네 분의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특수교육 대전환을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경상남도 교육청 특수교육원의 교육연구관으로 계신 송미진 교육연구관님의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약 15분씩 지정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송미진 연구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송미진입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특수교육 대전환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송미진입니다. 저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되었을 때 특수학교에서 관리자로 근무했고 지금은 경상남도 교육청 특수교육원에서 특수교육 행정과 연구와 현장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은 행정하는 입장에서 부족하나마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통합과 협업입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처음 코로나19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급했고 지원이 필요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일 일어났고 매일 결정하고 조치하고 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 숨가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정말 힘들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그러한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격 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며 그 플랫폼은 접근성, 편리성,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콘텐츠 저작 기능과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 가능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금 의문스러운 점은 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마다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장애 학생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구축한 다음에 이 시스템은 장애 학생들에게는 너무 불편하니까 새로 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항상 의문이 생깁니다. 교육부가 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장애 접근성을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되는 건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를 위한 플랫폼 구축은 정말 어려운 건지, 기술적으로 어렵다거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교육을 말하고 사회 통합을 주장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장애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하는지, 보편적 학습 설계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적용 불가능한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제 발표와 마찬가지로 저 역시 모든 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공공 플랫폼에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하여 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누구나 접근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고, 이러한 보편적 학습 설계 적용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위해 장애 학생의 접근성이 확보된 특수교육 맞춤형 원격 수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교육과정 적용받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원격 수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격 수업 상황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기존의 교육 플랫폼에서 쌍방향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특수교사가 수업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해도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장애 학생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공통교육과정 적용을 받는 감각장애 학생들과 지체장애 학생들은 K-에듀 통합 플랫폼에서 UDL을 적용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교육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기본교육과정 적용을 받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는 매우 간단하고 쉽게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 특수교육 원격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과 특수교사에게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 원격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또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기존의 플랫폼보다 활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사용하기 편리한 기존의 여러 플랫폼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 특수교육이라는 이름을 달고 구축된 플랫폼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애학생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학이 연기되고 원격 수업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콘텐츠였습니다. 특수교사들이 방역과 원격 수업, 그리고 학생과 부모 상담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정말 어려웠던 부분들은 원격 수업을 위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야 하는 부담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쌍방향 원격 수업이 어려웠던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은 교사의 역량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기기 물품을 구비해줘도 모든 교사들이 수업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업 영상 콘텐츠 한 편당 2시간에서 4시간의 제작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준비가 너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곳의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서도 이러한 콘텐츠 개발과 원격 교육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발된 콘텐츠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콘텐츠가 통합되어 관리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국가 차원의 디지털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과 관리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원격교육 콘텐츠 활용이 곤란한 정도의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EBS를 통해 방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어 제25조에 원격 수업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동법 시행령에도 원격 수업 운영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원격 수업을 대비하여 EBS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방송 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유연성과 신속성입니다. 가정에서의 원격학습 지원 서비스를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등교수업 방안을 발표하고, 등교수업 상황일지라도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학교에서 일부 또는 전교생이 원격 수업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정에서의 원격학습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격 수업과 긴급 돌봄에 대한 준비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과 긴급 돌봄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유연성과 신속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할 때 신속하게 가정에 안내하고 학습 꾸러미를 배송하고 질 높은 원격 수업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 돌봄이 안 되는 학생에게 어떻게 긴급하게 돌봄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돌봄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긴급 돌봄과 가정 돌봄 상황에서 혼자서는 원격 수업을 받기 어려운 발달장애 학생에게 누가 학습 지원을 담당할 것인가, 유연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특사급 설치교육 관리자와 특수교사 그리고 특수교육 관계자 모두가 가져야 할 책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들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존의 발달장애 학생들을 지원하는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지를 고민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독일의 1:1 학습 보조가 우리 장애 학생들의 가정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원격 수업 상황에서 또 맞벌이 가정 혹은 보호자의 긴급한 사정에 따라 가정에서 학습 보조를 맡아줄 지원 인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인력은 항상 지역사회에서 학생의 가까운 곳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 학생에게 지역사회 이웃 중 가용 인력이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마련될 수 없는 걸까요? 예를 들면 앱을 활용하여 지역의 지원 인력을 연결해주고 또 신속한 배송 시스템으로 학습 구름이 배송을 할 수는 없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사회인데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될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역량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예비 교원의 원격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예비 교원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고 현재 교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교사는 유연하고 신속하게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등교 수업에서 원격 수업으로 또는 원격 수업에서 등교 수업으로 빠른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에는 너무 긴박한 상황에서 특수교사 스스로 역량을 키웠다면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특수교사들이 원격 수업에서 개별화를 적용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역량,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등교 수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격 수업에 대한 역량에 대한 준비가 잠시 보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준비해야 할 상황, 원격 수업 상황에서 어떻게 개별화 교육의 질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수교육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특수교육 대전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미진 연구관님께서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급박하게 대응하시고 고생을 하셨는지 목소리와 글에서 많은 부분들이 정말 묻어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구관님 말씀대로 EBS에서 기본교육과정 모든 콘텐츠 방송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 토론회 이후로 그러한 새로운 노력과 시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교원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 공주대학교의 특수교육 종합연수원이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았어요. 앞으로 아마 특수교육 교원들에 대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장애 학생 또 학부모님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들이 연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또 현장의 아픈 이야기들을 좀 담아내는 그런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순서는 좀 더 새겨드려야 될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할 수 있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회장이신 정순경 회장님의 주제 발표가 토론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회장 정순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애의 전반의 변화와 과거에는 정말 상상하기지도 못했던 엄청난 저희 충격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전염병 창궐 때처럼 곧 진정되겠지 했던 바이러스의 전쟁이 계절이 하나다 지나고 또 한 바퀴가 돌고 또 하나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과거에 그냥 보편적인 방식으로 인생떼어 왔던 그런 현재 상황이
변화되어가는 이런 낯선 상황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은 정말 장애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더욱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저 감염에만 주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고스란히 싸워내야 하는 아주 정말 특별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보로부터 소외, 소통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그나마 제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공간도 없어지거나 줄어들었습니다. 그 안에 따라오던 사회적 지원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줄어들거나 사라져 버렸고요. 돌봄이 가능한 사회적 공간은 없어지고 마음껏 외출하던 공간도 잃어버리고 지금은 마스크 착용, 방역, 사회적 격리, 깨진 일상, 폐쇄된 환경, 사회적 외면 이런 것들이 장애 학생들에게 얼마나 심리적인 동요를 주었는지 어떤 불안과 우울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학생들과 그 가족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지 분명해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닥친 간염병 위험이라고 하나 그 실상의 고통은 정말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배려와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닥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은 사회적 분리, 바로 사회적 격리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분명 이거는 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그 가족을 위기과정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간염 확산을 막기 위한 자발적으로 혹은 사회적 고립과 폐선은 그동안 사회 속의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던 차별과 배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 아이는 뇌병변 장애와 지적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고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표현하지는 못해도 내가 왜 계속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거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정말 짜증과 이상행동이 정말 늘어났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재활치료를 꾸준하게 받아 헤매도 불구하고 치료에서 좋아지는 것은 정말 손톱만큼 자라는 것만치 보여도 재활치료를 못해서 근육이 무너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보였습니다. 학습 꾸러미도 받아보았고 온라인 수업도 해봤습니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일일이 보조를 해줘야 했고 온라인 학습 때에는 의자를 옆에 가져다 두고 함께 같이 클릭해가면서 진행했습니다. 교감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수업인데 장애 학생들은 정말 한 방향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온라인 수업 방식을 보고 정말 구색 맞추기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고 느꼈고 비장애 동생이 하는 원격 수업과 비교하더라도 내용은 둘째치더라도 방식에 있어서 정말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나마 올해 장애 학생들이 등교 수업 원칙이 발표되면서 정말 매일 신나게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접을 수는 없습니다. 간염병 단계가 올라가서 원격 수업을 하면서 전환되는 때도 대비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선행대야를 제반 조건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했으면 합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바로 인력 지원이 충분히 지원돼야 하고 보조기기가 필요하면 보조기기 지원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집에다 보내다 보니까 깨진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무슨 지원이 필요한지 운동 부족으로 비대해진 몸을 성인병, 고위험군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상황을 감당하고 있는 부모님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격 수업이 안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는 이전까지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이는데 너무 인숙했기 때문에 복지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나 새삼스럽게 큰 부담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비단 특수교육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등교 수업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돼야 하고 교사든 부모든 어느 한쪽으로 쏠린 희생이 아닌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줄어들이다는 것은 이미 복지선진국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부담을 감당하라고 바로 국가가 있는 것이고요. 복지국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약육강시, 독자 생존의 생계가 아니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현실도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힘겨울 테지만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니 함께 견디고 참아야 하는 줄 알고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만 그 인고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인내의 임계치가 넘어갈 것이 분명히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앞으로 제2, 제3의 파도가 되어서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겪게 될 어려움의 크기는 정말 짐작하기도 어렵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연구하신 것처럼 점검과 연구를 통해서 장애 학생들과 그 가족의 심화되는 불평등을 살피고 그에 대해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손지영 교수님 발제문에 독일의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사회교육사, 사회복지사가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격 수업 기간에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으로 소화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캐치업 프리미엄 예산으로 학습 결손에 대한 보충 활동에 사용하며 구체적으로 소규모 그룹, 1:1 가외, 여름방학 프로그램 등 여름방학 프로그램 또는 보충 수업 프로그램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 학생에 필요한 게 맞는 이런 세밀한 대책이 정말 만들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이 시국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장애 구성원이 있는 가족이 바로 이웃에 있다면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지 바로 살피고 도와주고 바로 모든 아이가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시선으로 봐주는 이웃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애인 가족을 붙잡아주는 손길이 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비장애 학생 부모님들과 포스트 코로나 원격 수업에 대한 소규모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비장애 학생들 부모님들이 학습 결손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일반 부모님들의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회성 결여 부분이었습니다. 소수로 등교를 요구하고 계셨고요. 운동장 개방 등등 요구가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의 요구가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에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현재의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지만 하지만 또 다른 전염병 창궐 시에 이해도 못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집안에서 생활이 길어지거나 도전적 행동이 힘들어하고 심리적으로 바로 힘들어하는 장애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상담을 해야 하는지 원격 수업이 바로 무용지물이 되는 학생들한테 어떤 지원을 필요하고 해야 되는지 현재 바로 미봉책이 아닌 제대로 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거고 지금도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면 그게 더 큰 문제죠. 이제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시 잘 준비하고 갖춰 놓느냐에 따라서 좀 더 개별화된 교육들이 지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충남 지역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별도의 논문을 좀 쓰면서 연구를 해본 게 있는데 선생님들 역시도 너무너무 당혹스러웠고 끝나지 않는 겨울방학이라는 표현들이 나왔어요. 계속 학생들이 이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 학습 꾸러미를 만든다든가 또 이렇게 원격 수업을 지원한다라는 것들이 교사들에게도 맨 처음 닥쳐본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나 모두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지혜를 구해갈까 그런 토론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함양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이대송 선생님으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애 유형 및 교육 환경별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양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이대송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 유형 및 교육 환경별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중에 저는 특별히 플랫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 원격 수업 플랫폼 구축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의 어려움은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 저학년과 정보 취약계층에 있는 비장애 학생도 함께 겪었습니다. 따라서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일반 교육 플랫폼에 보편적 학습 설계를 반영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원격 수업 플랫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두를 위한 원격 수업 플랫폼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작년부터 교육부는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 개학을 연기하고 원격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나 태블릿 PC, 인터넷 등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원격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원격 교육 플랫폼과 콘텐츠 등이 개발되어 있어야 했지만 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 교육 플랫폼은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환경이나 콘텐츠 등은 매우 미흡하여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2020년 4월에 교원과 학부모 대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원격 수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원격 수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과 맞춤형 원격 수업 플랫폼 구축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장애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원격 수업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원격 수업 플랫폼의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면 앞서 발표해 주신 김영걸 교수님과 손지현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내용과 거의 대동한데요. 장애 학생 원격 수업 플랫폼은 실시간 화상 시스템과 화석 관리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하며 다양한 콘텐츠 형식을 지원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한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질의응답이나 토론, 게임, 공동 프로젝트, 퀴즈, 평가 등과 같이 이러한 기능들도 같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공학 기기를 활용하는 학습자를 위한 접근성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 학생 원격 수업 플랫폼의 기능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개설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되어야 하고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고 또 활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각, 청각, 지체 학생들을 위한 플랫폼 및 콘텐츠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과 원격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 교육 플랫폼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 일반 교육에서 제공하는 원격 교육 플랫폼이나 앞으로 만들어질 K-에듀 통합 플랫폼이 지향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K-에듀 통합 플랫폼에서는 학생 개별 학습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과 민간 콘텐츠 연계 부분은 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 교육 플랫폼에서도 꼭 포함되어야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 교육에서 제공하는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 플랫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는 에듀넷과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등은 비장애 학생 대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 학생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발화 교육계획, 기본교육과정, 전문가 운영, 순회교육 등 특수교육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관련 서비스 등으로 인해 각각의 플랫폼이 분리하여 운영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특수교육 통계 자료에 나와 있듯이 특수학교에 소속된 26,299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보다
52,744명의 특수학급과 16,061명의 전일대 통합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더 많다는 것을 봤을 때 유원화된 플랫폼의 운영은 오히려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영걸 교수님이 제안하신 상호 연계 운영 방안을 살펴봐도 두 플랫폼의 연계를 위해서는 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플랫폼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이 K-에듀 통합 플랫폼에서도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플랫폼을 이원화하여 개발하기보다는 일원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스 시스템에서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듯 K-에듀 통합 플랫폼에 기본 교육과정 등의 특수교육 관련 내용과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통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있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에 대한 콘텐츠 부족을 많이 호소했었는데요. 사실 그와 관련돼 있는 콘텐츠가 없었다기보다는 분리된 일반 교육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들은 대부분 다 음성이나 자막, 수어 등과 같이 장애 학생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통합 플랫폼에서 일반 교육에 있는 기존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성을 부여한다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 교육 과정은 보통 별개로 구축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기본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교과 내용도 일반 교육 교과 내용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통합교육 시스템에서 기본 교육과정과 일반 교육과정을 서로 매칭시켜서 기본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단원 제재의 내용들이 일반 교육에서 어떤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매칭된 자료를 제시해 주신다고 하면 사실 통합 시스템 안에서도 기본 교육과정에서도 충분히 일반 교육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제안된 기능들은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정보 취약계층에 있는 비장애 학생에게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단일화는 통합교육과 콘텐츠의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 학생의 접근성을 고려한 플랫폼과 콘텐츠는 비장애 학생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로그인 및 간편한 사용 인터페이스는 초등 저학년 학생이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자막이 포함된 콘텐츠나 아니면 텍스트를 읽어주는 기능들은 영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화면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장애 학생들도 그 콘텐츠를 활용할 때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위한 유원화된 원격 수업 플랫폼을 구축하기보다 제안된 앞서 교수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장애 학생 원격 수업 플랫폼의 구성과 기능이 모두 포함된 모두를 위한 원격 수업 플랫폼이 K-에듀 통합 플랫폼으로 통합되어 구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대송 선생님 감사합니다. 좀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플랫폼을 구축하고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에 연구관님도 그러셨고 선생님도 그러셨고 왜 꼭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일원화된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수성에 맞는 장애 학생의 특수성에 맞는 별도의 플랫폼이 이것과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준비할 것인가,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짚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들을 굉장히 짧게 써주셔서 진행을 맡은 사람으로서 아마 토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특수교육학회 부회장 겸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김동일 교수님 모셔서 코로나 일상 시대의 장애 학생을 위한 하이브리드 교육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금 소개받은 김동일입니다. 지금 발표하시 주신 우리 김영걸 교수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해서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 특히 원격 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 말씀해 주셨고요. 또 손지현 교수님은 이런 그 시대에서 교육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측면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고 이번 토론회에서 아무래도 그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또 행정기관에 계시는 분 또 부모님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셨고요. 더불어 저희도 학회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접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사실은 지금 준비한 원고를 통해서 저희 말씀을 조금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원고는 다 갖고 계실 거로 기대하고요. 저는 이제 그 두 번째 페이지부터 좀 조금씩 읽으려고 합니다. 두 분 발제자 얘기 또 토론자 얘기를 잘 들으면서 저희가 현재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일상 위드 코로나 시대 사실 포스트 코로나보다는 이제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희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에서 또한 앞으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지원 체제 구축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앞으로 어떤 희망을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 뭐냐면 사실 그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가 되기 전에 원격 교육 특히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비쿼터스라고 그러죠.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일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를 그 인적 자원이 동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일 거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우리가 준비가 잘 됐으니까 고속 인터넷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또 이 비대면 상황이 되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질 거다. 이런 또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강제된 실험을 저희가 해보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성찰을 해보고 저희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 집단 특히 부모님 포함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요. 이 기대가 과연 맞느냐? 이게 굉장히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절대 이 비대면 원격 교육이 싸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싸지도 않고 더군다나 언제나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제 실시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특히 상담실 찾아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1시간 동안 자기가 독립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학교에 와서 상담실 한쪽에 들어가고 또 다른 상담실에 상담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만나는 결국은 본인이 공부하거나 학습하거나 이야기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학생들이 충분히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학생한테 밀어넣는 절대 경제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가능하지도 않고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상황이 그렇게 힘드냐 물었을 때 적어도 4분의 1 정도 학생들은 이 상황에도 좋다는 거죠. 대면 같은 거에 좀 불편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게 훨씬 나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히려 이런 강제된 실험을 통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각지 않았던 상식적인 기대가 많이 깨지고 이를 통해서 이런 비대면 원격 교육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정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인터넷 원격 교육이라는 게 엔드-투-엔드 프린시플이라고 보통 들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저기서 끝나는 데까지 매우 투명하고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정보가 보호돼서 전달이 됩니다. 근데 비대면 수업하시겠지만 레그가 0.025초. 사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것도 상당히 지금 늦게 가서 여러분 뇌가 지금 힘든 상황으로 수업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도 사실 저희가 안고 가고 있고요. 이 수업이라는 게 매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구조입니다. 구조라 하면 학습자, 교사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본인의 어떤 기대에 맞추어 서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저희가 만나지 않고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실시간 비동기화된 수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의 기대가 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수업이 잘 되고 오히려 이런 비대면에서 잘 작동이 되는 경우는 아까 우리 김일권 선생님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서베이에 보면 납니다. 몰입감이 높은 디스플레이, 독립적으로 완벽한 공부방, 거기에 실제로 수업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가 제공이 되는 학생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학습 지원 인력이 들어갈 경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거꾸로 지금 이런 비대면 시대에 일반 학생조차도 가장 어려운 경우가 식탁에서 혹은 침대에서 이불에서 어머니 휴대폰으로 수업하는 경우 중간중간에 자꾸 전화 들어오면 끊깁니다. 수업할 태도가 안 돼 있죠. 사실은 이렇게 교육이라는 게 생각보다 스트럭처가 필요하다. 이 스트럭처는 생각보다 많은 서로의 기대가 충족이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실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두에게 어떤 교육에 대한 기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쓴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진짜 공포 영화처럼 저희가 그 코비드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지금 지난 모든 분들, 뭐 맥킨지 같은 회사에서도 사실 그 컨설팅에서 가장 큰 인류사적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런 코로나19의 최선의 방법이 뭐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냥 거리두기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는 반강제적인 4차 산업혁명의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원치 않아도 이런 실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의료기기 부분, 스마트케어, 농업 그리고 가족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이런 변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비대면 원격 수업을 했고요. 사실 잠시 이게 소강 상태가지만 또다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라는 게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보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로서 다시 한번 활용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렇게 원격 수업의 전반적 전환이 학생들에게 교육과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가피하게 교육 혁신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비하지 못하는 교육기관은 위기를 맞이했을 거고 이런 급작스러운 운영 방식에 교사들이 혼란과 부담감이 가중되었을 겁니다. 특히 학습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비대면 원격 학습에서 학습에 자발적이지 않은 학생들 어려움 굉장히 잘 드러나죠. 우리는 이걸 약한 구리라고 표현합니다. 약한 구리에 있는 취약계층 장애 학생들이 학업적 여건뿐만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약간 고립감, 활동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크고요. 또 이런 매체에 과다 노출되어 사실 중독성 문제도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백신이 제대로 없으면은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 손 씻기, 물리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갖고 있는 심리적이고 어떤 정신건강적 문제를 계속 가지고 더 나가서 저희가 그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중요한 감소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에 있어서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상호 시스템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갖고 계시는 플랫폼도 사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코로나19는 하나 촉매제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이 디지털 비대면 부분은 사실 펼쳐질 미래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배우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더 나아가서 접근성이 뛰어난 사이트들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앞으로도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AI형 개인 맞춤형 교육 이것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도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은 아마 대면, 비대면, 그다음에 싱크, 비싱크 이런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를 지향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 대학에서도 장애 학생들에 대한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사실 잘 참여하고 있고 이런 실시간 수업에 대해서도 많은 강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잘 살리면서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짓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학습 참여가 어려운 약한 고리 학습자, 특히 장애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체계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말 맞춤형 교육,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을 중심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고 진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개별적인 교육의 설계와 구현 많이 앞당겨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바로 펼쳐질 미래라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위기가 코로나 일상 시대의 새로운 교육을 마주하게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교육을 앞당겼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기재 교육 방식의 미세한 균열은 장애 학생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의 질적인 변화라는 큰 변혁의 파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그 대사들이 나옵니다. We'll find the way we always have.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렇게 끝납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이 위기가 저희들의 좋은 희망의 어떤 닻을 달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덕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당초 토론이 4시 10분까지 예정되었습니다만 빠르게 발제들을 해주셔서 조금 10분 이상 당겨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토론할 시간이 더 확보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 이 의견들도 조금 이따 종합 토론 시간에 함께 최대한 다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제 발표해 주신 김영걸 교수님과 손지영 교수님도 앞으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 교육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김영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장애 학생 교육 지원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대전대학교 손지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 발표에 대해서 혹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많은 의견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의견들이 좀 정리되는 대로 우리 주제 발표하신 분들 또 토론하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동안에 이제 두 분 이제 발표자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대략 오늘 이야기된 내용들이 좀 한 7, 8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연구관님이랑 이대성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는데 K-EDU라고 하는 이제 원격 교육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에 우리 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 교육 플랫폼이 어떻게 녹아 들어갈 것인가, 또 그 특수성은 또 어떻게 반영해서 이러한 상호 연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김영걸 교수님께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격 교육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거의 내용이라든지 형태들이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사용자를 위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고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와 플랫폼에서는 접근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플랫폼과 컨텐츠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만은 실제로 개인을 위한 어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내용들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감안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장애 학생들, 비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동일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향인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그 K-에이드 통합 플랫폼에서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감안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를 감안을 해서 좀 더 특성이 감안된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사용자 인지에 맞는 UX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UX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와 더불어서 그 플랫폼을 사용을 잘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교육을 하면서도 이 플랫폼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접근성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UX가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죠. 그러니까 UX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각 장애 영역별 뭐 감각 장애라든가 각 장애 영역별로 이 웹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들이 되어야 그거에 맞게 이제 다양한 이제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잖아요. 네. 그 UI 쪽도 좀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그 포털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은 그 포털 서비스의 화면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뭔가의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뭔가의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만족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중에서도 플랫폼과 컨텐츠, 플랫폼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플랫폼은 한번 만들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보완이나 발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기능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됩니다. 물론 그 우리가 그 국가기관에서 뭔가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많이 주는 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 만드는 것에 초점 두는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또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보다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에 맞춰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용자의 어떤 인지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UI라든지 UX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들은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홈페이지나 다른 어떤 일반적인 시스템에 쉽게 말하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보편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보편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편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수용을 해서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김동일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쓰고 있는 시스템들은 시간적인 부분도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라보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만약에 비대면 실시간으로 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앞에 제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제 눈을 바라봐라고 하면은 직접 눈을 바라보면 돼요. 근데 원격 교육에서는 제 눈을 바라봐라고 하면은 제 눈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바라보는 장면하고 찍히는 장면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출발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니터를 보고 수업을 해요. 선생님들 모니터를 보면서 선생님 모니터 눈을 보거든요. 근데 카메라는 어디 있냐 그러면은 모니터 위에 있거나 모니터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희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UX라든 UI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방송을 포기해서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그 연설을 잘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앞에 프롬프트를 놓고 봅니다. 프롬프트 뒤에 뭐가 있냐면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롬프트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우리를 눈을 보고 연설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업에서는 사실은 선생님들 눈을 보려고 하면은 모니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 그러면은 카메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모니터 뒤에 카메라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딜레이가 된다는 상황들은 우리가 이제 이미 경험을 해봐서 잘 아실 거예요. 아는데 딜레이가 되더라도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원하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 발표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좋은 화질과 좋은 음질이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학교에서 쓰시는 선생님들 쓰는 수업할 때 쓰는 원격 교육할 때 쓰는 마이크는 보통 일반적인 마이크입니다. 싸니까 편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마이크도 물론 선생님의 목소리는 전달할 수 있지만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감성은 그대로 전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괜찮은 마이크, 괜찮은 카메라를 보급한다고 하면은 플랫폼보다도 더 확실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같이 하고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랫폼 통합에 대해서 더 보충 의견 주실 분 있으신가요? 우리 연구관님이나 우리 이대성 선생님 혹시 마이크 각자 갖고 계십니다. 혹시 더 보충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저기 유튜브에 올라온 이야기들 한두 가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박윤정님께서 개별화 지도가 각 학교마다 교장의 재량 또는 특수반 선생님의 재량으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제공이 안 된 것 같다. 이 모든 상황을 한 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아이는 학습 꾸러미도 받아보지 못하고 거의 방치되었다. 이런 이제 답답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한 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재량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플랫폼 얘기도 더불어서 나오는 것 같고요. 혹시 이게 한 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플랫폼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건 어렵겠죠. 결국 네네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 두세 분 정도가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의 경우 사실 이제 가장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원격 수업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들 되게 많고 직접 만나야만 가능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대안은 결국 어떻게 세워였으면 좋겠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요구하셨거든요. 결국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가르쳐야 된다. 아까 뭐 보조 인력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네, 김영국 교수님.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실시간 수업에 대한 어려움들은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선생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그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플랫폼에서 좀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제안을 하면은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앞서 제가 플랫폼을 말씀을 드릴 때 첨삭 기능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화면을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화되어 가지고 구체화된다라고 하면은 장애 학생들이 짧은 시간이나 만큼 원격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접 선생님이 학생들의 화면을 제어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컨텐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수업에 대한 제어는 선생님이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조공학기기들로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지금보다는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사가 직접 학생들의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더 구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또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에게 맞는 보조공학기기 환경이 필요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보조공학기기로 하면은 일반적인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웹상에서 나와 있는 그런 도구들을 생각을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애들한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조금만 더 기존에 나와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보조공학기기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좀 개선을 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은 장애 학생, 중증 중복 장애 학생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보조공학기기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샘플이나 사례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현장에서는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립특수교육원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이런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줌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상상해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좀 길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 교수님, 예, 보충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김영건 교수님께서 이제 플랫폼 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우선 뭐 추가적으로 좀 본다면은 이제 컨텐츠 측면에서 좀 봤을 때 기존에 경도장애 학생들은 뭐 동기유발이나 주의집중이나 상호작용이 조금 뭐 간단한 어떤 뭐 훈련이나 뭐 조금 연습만으로 가능하지만 이 학생들이 이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계속 동기유발을 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을 위한 좀 컨텐츠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이 쉽게 이런 아까 보조국이기도 말씀하셨는데 쉽게 조작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가능해야지만 학생들이 계속 집중을 하고 동기유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항상 봤을 때 여기에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학부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컨텐츠나 이런 플랫폼만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는 굉장히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옆에서 조금 이렇게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그런 인력이 충분히 필요한 것은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을 원격 수업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조금 가정 방문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 지원들이 있어야 되겠고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을 좀 더 집중하고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컨텐츠 개발 그리고 그 학생들이 사실 이제 기존에 교육 환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면 수업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이제 가정에서 이제 원격이나 혹은 순회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보다 전문성을 가진 요원들이 좀 이렇게 투입이 돼서 발제에 나온 내용처럼 뭐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든 어떤 지원 인력으로서 역할을 하든 좀 더 전문적인 인력들이 가정이나 이렇게 파견돼서 도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현재 특수교육 실무사 보조 인력들의 역할을 좀 확대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예비 특수교사들을 좀 더 멘토로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활동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에 대한 접점 또 여러 가지 이런 지원 인력들에 대한 좀 검토들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윤영덕 의원실에서도 지금 질의 사항인데요. 어떻게 마이크를 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네 들고 계신가요? 예, 앞에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제가 잠깐. 네. 네, 윤영덕 의원실의 이소연 비서관입니다. 윤영덕 의원님이 메모하신 질문을 대리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손지훈 교수님께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미국, 독일,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미국은 교육부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독일은 코로나 스쿨이나 인적 지원 베이스 그러니까 1:1 보조 같은 인적 지원 베이스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캐치업 프리미엄 그러니까 예산 베이스로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한 게 맞나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처럼 국가 차원에서 장애 학생 원격 교육 플랫폼이 구축된 해외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세계적인 선도성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면은 장애 학생 원격 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세계 장애 학생 원격 교육 발전과 다른 나라 장애 학생 교육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좀 미션을 좀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우선 네. 예. 우선 사실 제가 이번 연구 과제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 사례를 조사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놓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우선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 정부가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개발을 하거나 또 아니면 컨텐츠를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거나 이렇기보다는 뭐 어떤 지역 단위의 어떤 교육청 단위, 주 단위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주로 이제 민간 플랫폼들을 미국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민간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해서 구글 클래스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뭐 주로 이제 이런 상호작용하는 그런 화상 플랫폼들도 대부분 민간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그 다른 뭐 싱가포르의 사례를 조금 이제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부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플랫폼이나 콘텐츠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좀 제공을 하는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이제 대략적인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만 조금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뭐 싱가포르하고 비슷하게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가에서 정부 주도로 이게 공통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혁신적인 저는 사례다라는 것들을 조금 저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혁신적인 사례가 굉장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굉장히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해서 그 다양성들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접근들이 이루어졌다라기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는 사실 좀 굉장히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완해서 조금 이렇게 다 모두가 좀 아까 모두를 위한 플랫폼이라는 말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학생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좀 혁신적인 사례로 제시를 하면 좋겠다라고 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그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선도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사들에게 너무 부담이 크다. 이 모든 걸 다 교사가 어찌 다 하란 말이냐. 이런 이제 답답함들을 토로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과정이라든가 대체교육 자료, 콘텐츠 등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좀 더 완성도 높게 올라오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 원격 수업 자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까 그 통합된 플랫폼에 대한 또 상호 연계, 상호 지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세부적인 그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혹시 그 특수교사들이 선생님들께서 사실 이제 업무 부담 정말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 2개 정도 연구를 해보니까 작년에 이제 끝나지 않은 겨울방학, 그래서 이제 온갖 이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던 상황들, 이런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해 주셨어요. 우리 이대송 선생님 혹시 현장 선생님 입장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교사들의 어떤 업무 경감이라든가 컨텐츠 활용 능력 또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을지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마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거와 동일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콘텐츠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콘텐츠가 시급한 이유는 일반 교육에서는 콘텐츠를 확보한 상황에서 그 콘텐츠들을 어떻게 원격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며 작년에 원격 수업을 진행을 했었다고 한다 하면 저희는 정말 콘텐츠를 다 만들어서
만드는 거에 사실은 시간이 급급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좀 더 일반 교육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나 아니면 좀 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모습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건 그 교육과정 매칭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주위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기본 교육과정 또는 시각, 청각, 감각장애 학생들이 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은 일반 교육과정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일반 교육에 있는 교육과정이나 그 교과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쓰고 싶은 그 콘텐츠가 일반 교육에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는지만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교수님들이 조금의 변형을 통해서라도 그 콘텐츠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교육과정 자체가 아예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에듀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일반 교육과정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저희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교과의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일반 플랫폼에서는 학년 단위로 묶여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2학년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2학년 컨텐츠만 볼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기본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과 일반 교육과정의 매칭을 통해서 서로의 교과 내용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번 통합교육 시스템이 같이 구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그냥 교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교육에 비하면 사실 저희들 특수교육 쪽에서는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되는 교재를 개발하는데요. 일반 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가 만들어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런 식으로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예산들이 주어지고요. 근데 사실 특수에서는 장애 영역으로 하나의 예산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적 장애를 가지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더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더 다양한 자료가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 만들 예산으로 초, 중, 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만큼 사실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예산들도 일반 교육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많이 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그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공통교육과정이랑 기본교육과정이랑 선택교육과정을 다 포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수교육 현장에서 마치 기본교육과정만 쓰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실은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 교육 플랫폼에서 구축해 놓은 모든 교과교육 자료라든가 자료들을 특수교사들이 아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접근권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연계가 되고 교사들에게 열려서 선택권이 주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별화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일반 교육에서도 요새는 이제 학령 인구들이 워낙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일반 교육 분야에서 요새 이제 개별화 교육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혁신학교나 배움 공동체 문제뿐만 아니라 개별화 교육이 이제 특수교육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학습의 모든 컨텐츠나 교수학습 방법들이 개별화를 향해 지향을 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간다면 굳이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이 이완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되고 세팅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김 교수님 보충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콘텐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앞서 시간관계 때문에 그 장애학생 그 원격교육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콘텐츠 저작 기능입니다. 우리가 저작과 제작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은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시는 거고요.
저작은 뭐냐 그러면은 구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애 학생들의 어떤 수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컨텐츠를 적절하게 분류를 해서 저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작할 필요는 물론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작을 하려고 하면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10분을 해야 될 일을 경우에 따라서는 3시간, 4시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 마치고 3시 돼서 집에 보내고 나면은 2시간, 3시간 동안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보다는 저작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다른 예를 들면은 EBS 클래스에서 나오는 A라는 컨텐츠가 있다고 하면은 그 A라는 컨텐츠에 대한 분석을 국립특수교육원이라든지 제3의 기관에서 이것은 기본교육과정 3-1 여기에서 쓰면은 좋습니다. 혹은 예를 들어서 기본교육과정 3-1을 하는데 발달장애 학생들 연령대 얼마 이런 그다음에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추천을 해줄 수 있으면은 그 추천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은 저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어야 될 또 하나의 기능들이 제작한 컨텐츠들을 저작을 할 수 있게끔 추천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간 관계상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노력적인 부분들을 덜하고 컨텐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점점 지어갈 예정인데요. 혹시 우리 석수학교 학부모 회장님 혹시 특별히 좀 강조하실 말씀 있으면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이게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격 수업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양육해 하는 입장에서 이제 학교를 올해부터 가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이 더 하는 걸 보는데 이게 이전의 시스템을 놓고 일반 교육의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을 때 그 어머님도 소수로 등교하기를 굉장히 원하셔요. 매일 등교하기도 원하시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과거에 갖췄던 하드웨어에 정말 엄청난 지원이 들어가야지 지금 원하는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몸으로 수업하는 모든 부분에 거를 해소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틀은 그대로 두고 그냥 쬐끔 주는 게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이 아니라 지금 올 3월부터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학생들이 과거에 이제 학교라는 이 시스템을 조금 무용론이다 했다면은 지금 어머님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학교라는 게 사실은 12년을 겪으면서 굉장한 사회성도 기르고 그런 공간이라는 거를 더 중요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이 아니라 정말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환경을 정말 전폭적인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1년 반을 돌려줘야 된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인간관계의 사회성을 돌려줘야 된다. 그게 나중에 엄청난 채무가 돼서 돌아올 거다라는 교육학자들이나 여러 시민사회의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로 원격의 한계는 있고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를 한다는 것이 단지 원격 수업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정책적으로 좀 더 풀어갈지 계속 머리를 맞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요. 혹시 이대로 끝나면 나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 혹시 데스크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예, 김동일 교수님하고 이대성 선생님 차례대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아까 답을 찾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전에 그 질문이 제대로 잡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그 개별화가 이제 모든 특히 일반 교육에서도 했기 때문에 특수교육의 어떤 정체성이 없어진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의견 동의하면서 다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개별 맞춤형 이게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교육 에듀케이션 이거에 이제
번역어 같긴 한데 그 매체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맞춰주는 거 그리고 그 적합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사실 교육 내용 컨텐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게 갖고 있는 교육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 많은 분들이 15% 이상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2배 이상 더 중요한 거는 이걸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량의 문제이거든요. 얼마나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것인가. 그 특수교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이런 컨텐츠를 넘어서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교육체제나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그 나머지 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기대하는 거. 이건 단순히 어떤 원격 교육이랑 컨텐츠 이상으로 특수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중핵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보는 거.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이상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하나씩 실현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블렌디드 돼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저희 개별화적인 이 니즈가 뭐고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다시 드러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 이런 기회들이 더 그 활성화되게 좀 바랍니다. 아마 저희들의 그 개별적인 니즈,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강조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더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같이 이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렬 교수님과 김동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플랫폼이 단일화되어서 개발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5월 27일 날 교육부에서는 17,000여 편의 온라인 콘텐츠와 인공지능 학습 지원으로 수준별 자기주도적 학습 서비스 강화라는 주제로 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방안 내용에 보면 교수학습 김영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작 기능도 이미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고 여기서는 이게 저작할 때 필요한 저작권까지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여기서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면서 발표를 하셨는데 장애 학생들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학습 콘텐츠 기반 지원 서비스라고 되어 있고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위한 수어나 자막 접력 관련되는 것만 지원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여전히 저희들 기본 지적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분리해서 지금 콘텐츠가 개발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교수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일반 교육에서도 다 필요한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단일화라고 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가 사실 발표까지 되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가능한지는 잘 알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만약 이번에 혹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함께 통합되어져서 운영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중도 중복장애나 중증장애 아이 학생들 대상으로 얘기를 할 때 보통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선생님들이 모든 수업 시간에 해당되도록 대면 수업을 나가실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우미 분들이 가게 되십니다. 그럼 도우미 분들이 가셨을 때는 그분들이 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수업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플랫폼과 콘텐츠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런 플랫폼이나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에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중도 중복이나 중증장애 아이들 대상으로도 사실 그 플랫폼이나 콘텐츠는 꼭 필요한 게 맞다라고 이렇게 다 인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그 콘텐츠들도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미진 연구관님도 추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지난주에 교육부의 보도 자료를 보고 사실 제가 오늘 EBS 얘기도 했지만 좀 사실 발표를 보면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이 발표가 날 때 특수교육도 이 안에 굉장한 부분을 좀 담아갔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EBS 방송 콘텐츠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이제 특수학기에 근무를 하면서 옆에
이제 우리 학부모님 굉장히 굉장히 특수학교의 어떤 학부모님으로서의 애로사항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정말 이 토론회 내용을 보고 제일 고민했던 게 우리 학생들, 중증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할까, 뭘 준비를 해줄까, 정말 방법이 없을까, 그게 제일 고민스러웠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한 부모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우리 학생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이렇게 뭐 저희가 수업 영상을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면 10분에서 15분이지만 학생이 한 40분, 50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콘텐츠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EBS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중증장애 학생을 맞춰서 그런 방송 콘텐츠가 하나도 없다는 게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왜 한 번도 이걸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기 이제 채팅장에 많은 선생님들이 개별화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중증 우리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의 시대에 정말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면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 대면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정말 긴급하게 대면이 못할 때는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러려면 정말 쌍방향 화상 강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으면 그 집 아이 가정에는 학습을 지원해 줄 인력이 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개별화된 그런 화상 강의, 화상 수업, 원격 수업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앞에서 하는 거를 집에서 같이 하면서 정말 교실과 동일한 상황들을 가정에서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특수교육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감히 사용을 했는데요.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까지 저희가 맞다라고 생각했는 거, 이게 고정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는 것들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야 되는 시기, 그리고 그걸 우리가 준비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제가 주제 넘게 오늘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특수교육에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 진짜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때까지 가졌던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원할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실 안에서 교사를 여러 명 배치하는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어떤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든지 저희가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는 저희가 그걸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열띤 우리 연구관님의 그 토로 정말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셨고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정책적 고려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고, EBS2 말고 EBS3 뭐 이런 걸 하나 만드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정말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전문 방송은 여지까지 없는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걸 하나 만들고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했을 때 DB가 충분히 있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한 개별화나 이런 것도 용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장시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두 분의 주제 발주와 네 분의 지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고요.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국회의원 윤영덕 의원실 감사드리고,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튜브와 이런 걸 진행해 주신 도와주신 국립특수교육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온라인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